2022년 2월 17일 제주지방법원 23년 전 발생한 미제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살인, 협박 혐의로 재판대에 선 1966년생 김씨.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1999년 11월에 발생한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오랜 시간 미궁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었죠. 자신을 제보자라며 소개한 인물 김씨는 범행 도구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기록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경찰도 알지 못했던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현장에 있던 범인이 맞았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은 울먹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방송을 공개한 제작자분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미제 사건이 23년 만에 그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의심이 간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 무죄, 협박죄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현재 검찰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혀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이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죄를 준 것일까요?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있던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23년 만의 판결, 제주 이승용 변호사 미제 사건 편입니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이동의 한 노상. 당시 43세 이승용 변호사가 주차해놓은 차량 운전석에서 앉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차량 외부에서 끔찍한 공격을 당하고 도망치기 위해 차량에 탑승 후 시동을 걸려고 하다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체에는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 배인 상처가 다수 발견됩니다. 치명상은 가슴 한가운데를 9.7cm 깊이로 관통한 공격으로 심장을 찔러 파열시켰습니다. 보통의 흉기로는 어려운 잔혹한 살해수법. 이에 흉기의 경험이 높은 조직폭력배가 전직 검사였던 이 변호사를 노린 것이라고 추측했었죠. 그런데 2019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 캄보디아에서 20년 만에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SBS 방송국에 제보한 김씨. 자신은 제주폭력조직 육탁파의 전 조직원으로 99년 8월경 두목 백씨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손 좀 봐줘야겠다. 조직에서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을 하나 골라 혼 좀 내줘라. 절대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사건 이전이든 이후든 우리들만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시를 받으러 경비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친구이자 행동대원이었던 일명 갈매기 손씨와 범행을 모의합니다. 2, 3개월 동안 미행을 통해 생활 패턴, 동선, 자주 출입하는 곳들을 파악하고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이승용 변호사를 따라가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20년간 미궁에 빠졌던 범행 도구까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언론과 수사기관도 몰랐던 정보들까지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김씨의 모습. 누가 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실제 범인 혹은 공범이라는 추측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10명 이상의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지역에서 김씨에게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진술합니다. 그 누구라도 김씨의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었죠. 그런데도 재판부는 왜 협박이라는 혐의만 유죄를 판결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협박이라는 죄명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김씨가 한 말은 매우 소름돋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2019년 10월 7일 제보 의사를 직접 밝힌 김씨는 방송 제작자와 10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후 2020년 6월 7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된 나는 살인 교사범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자신이 제보를 해놓고 재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분노한 김씨. 2020년 10월 17일 오전 8시 58분 끔찍한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곧 한국에 간다. 네가 나를 2번 죽였으니 내가 반은 갚아줘야 우리 인연도 끝이 난다. 내가 부탁했지. 방송으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1편으로도 모자라서 2편까지 작업했으니 그 책임도 이제 감수해라. 네가 나에게 고통 준 만큼만. 문자 내용 매우 섬뜩합니다. 하지만 이 협박 문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인 2020년 10월 18일 오전 2시 43분경 넌 곧 간다. 외롭진 않을 거다. 나와 같이 갈 테니. 이제 우리 한날에 피울 거야. 향. 그로부터 2분 뒤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라. 다 왔다. 세 차례나 발송에 위협을 가한 김씨. 분명 살인사건과 깊게 관련 있어 보이는 자의 이런 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상황이죠. 문득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는 무죄인데 방송 제작자를 협박한 혐의는 유죄. 그럼 왜 협박을 한 걸까요? 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말 자신과 무관하다면 보복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무죄.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닌 죄를 묻기에 부족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선고입니다. 그는 왜 무죄인 걸까요? 무죄 판결, 살인.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4가지를 근거로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 사건 발생 당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4년 11월 5일 그 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방송국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2014년 3월 19일경 마카오로 출국한 김씨는 2015년 4월 18일까지 체류함으로써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그만큼의 연장된 기간 394일을 더해 계산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일은 2015년 12월 4일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31일 이른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시효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김씨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부당함을 주장했던 거죠. 정말 김씨는 공소시효를 모르는 상태로 우연히 해외 체류를 한 것이 맞을까요? 2014년 10월경 동거인이었던 증인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와 통화하며 형님 저 이제 자수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고 통화를 마친 뒤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참아라 라는 말로 자신을 만류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11월 공소시효의 날짜를 언급하며 공범인 갈매기가 시효 1년을 앞두고 자수하겠다고 말을 해 만류를 하다가 2014년 마카오로 나가게 되었고 갈매기가 공소시효의 완성 2달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재판부도 김씨는 공소시효를 모르는 상태로 출국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이 주장을 기각합니다. 두 번째, 김씨와 갈매기 손씨가 공모한 내용은 살인이 아닌 상해였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시효는 완료되었다라는 주장. 경찰은 최초 살인교사 혐의로 송치시켰지만 검찰은 이를 다르게 봤습니다. 살인의 공동정범이라 판단한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이 변호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것, 그리고 범행 준비를 함께 해왔으며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상해죄에 대해 별도의 기소가 없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요. 즉, 핵심 쟁점 여부는 살인이 맞냐 아니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진술 번복의 3가지 시나리오. 그중 진실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을 듣게 되실 겁니다. 김 씨가 검거된 직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법정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김 씨는 경찰 1회 조사부터 4회 조사까지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자를 손 좀 봐주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갈매기와 상의한 끝에 상해를 가하려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살해해버렸다. 헌데 경찰 조사 5회차가 되자 내용을 번복합니다. 자신과 갈매기 모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한 것이며 모두 소설이다. 헌데 경찰 조사 6회, 7회차 때는 다시 최초의 진술로 번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시를 내린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다며 경찰 조사를 마치게 되었죠. 검찰 조사 1, 2회차까지는 위의 진술과 같은 입장이었던 김 씨는 이상할 정도로 의뢰인에 대해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데 검찰 조사 3회차가 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진술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이후 또다시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 조사 4, 5, 6회차에선 실제로는 갈매기가 오더를 받았고 자신은 함께 논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선 갈매기 사망 전인 2011월 8월경 갈매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로 알게 되었을 뿐 범행 모의 사실 가담이 전혀 없고 방송사 인터뷰도 허위와 과장을 보태어 진술한 것이 편파적으로 편집되어 방영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진술, 과연 어떤 진술이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요? 우선 증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거인의 증언과 2017년 4월경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던 김 씨가 건물 임대인에게 갈매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며 공소시효의 날짜, 사망일까지 말한 것. 그리고 방송사와 나눈 대화를 확인해 보면 경찰 조사 1에서 4회차까지 했던 초기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초기 진술에도 허위 진술은 존재합니다. 윗선을 당시 두목이었던 백씨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교도소 수감 중인 상태로 진짜 사주자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갈매기가 범행 직후 도피 목적으로 5년간 제주를 떠났다 했지만 실제로 범행 1개월 뒤인 1999년 12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2001년 8월 21일 폭행범죄를 저질러 4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05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는 한 가지의 의심이 들게 합니다. 정말 단독으로 갈매기가 저지른 게 맞을까? 정말 사건 현장에 갈매기라는 사람이 있던 게 맞을까? 갈매기라는 친구, 그 모습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투영을 시킨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대목이었죠. 심지어 김 씨는 인터뷰에서 미행 과정, 실행 과정을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며 매우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완벽하게 그리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범행 도구는 증인들도 목격했던 도구와 일치했었죠. 네 번째, 범행 실행, 살인의 고의성. 살인이란 그 고의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도 정말 살해의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적힌 피해자의 상흔 부위를 살펴보면서 하나의 상처에 이상할 정도로 집중을 한 것이죠. 바로 목에 있는 0.6cm의 배임 상처였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먼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했을 가능성을 둔 것이죠. 이후 피해자가 격하게 대항하기 시작하며 공격 및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애초부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흉부 중앙, 즉 흉골이 있는 부위를 무려 9.7cm까지 찔러 넣어 심장을 관통하게 한 것은 누군가가 잡아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헌데 재판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제압을 시도하며 몸싸움이 발생하면 피해자 뒤를 받치는 어떤 구조물이나 공범의 조력이 없어도 칼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그 흉고를 관통할 정도의 힘이 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김 씨가 주장한 대로 오히려 저항의 문제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 살해하게 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미제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그 가능성을 깨지 못해 유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가 내린 최종의 가능성은 이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감추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손 좀 봐줘라 라는 내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이들은 2달 넘게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당일 단순하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다가갔지만 그 저항이 매우 강해 칼로 향해 오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1999년 그 당시에 3천만 원, 현재와 비교해봐도 당시 물가로 그 엄청난 금액을 주고 정말 위협만 해달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말 누구일까?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모든 걸 왜 받아들여 주는 걸까? 그 외 복부에 남은 다수의 자창들도 정말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왜 믿어야 하는 걸까?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사건 현장을 좀 재구성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차량 내부도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셔츠도 거의 다 젖었을 만큼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공격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 차 앞, 그 밖의 바닥에서도 굉장히 많은 혈액들이 묻어있던 상황. 이는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고 차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차량의 옆 문, 그리고 유리창 이런 부분에는 혈흔, 즉 피해자가 이렇게 찍은 것 같은 혈흔들이 묻어있는데 차량 손잡이에는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애초부터 차량의 문이 원래 열려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아마도 피해자가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에 도착해 차 문을 연 순간 혹은 차량 안에 탑승을 했는데 문을 두드려서 밖으로 나오게 했던, 어쨌든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격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이 목에 있는 상처라는 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칼을 대고 목에다 겨누는 것. 그럼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이야기였겠죠. 그게 아니라면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결박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가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위협을 해서 이 목에 있는 상처가 나올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의 손잡이가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밖에서 공격이 시작됐고 이들 말로는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손잡이를 잡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됐던 현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좀 유독 집중한 부분이 목에 있는 상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가, 분명 김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변호사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알아봤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검도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범행 흉기, 유단자일 것 같아서 흉기를 준비했다라는 건 자기들도 최대한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까지 추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행 흉기까지도 준비를 해서 갔었죠. 사실 이거는 너무 TMI라 저희가 이제 뒷이야기로 뺀 건데,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일종의 뭔가 버릇, 습관 같은 게 있다. 왜냐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행위랑 상해를 가하는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흉기를 쓸 때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칼날 일부분에 그 테이핑을 해놓는다고 해요.
그게 뭐 그런 뭐 그쪽 사이에 있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피해자한테 칼을 찔렀을 때 그래도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상처만 입힐 수 있는 방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이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제시를 했던 거고,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일반화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안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테이핑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흉기도 자신들이 원래 쓰던 흉기를 준비해서 가져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흉기가 원래 진술에 따르면 김 씨가 갖고 있었던 흉기였거든요. 근데 김 씨는 그 흉기에 대해서 자기도 되게 자세히 그리면서 보여줬었어요. 분명히 흉기 소지에 대한 문제는 갈매기보다는 김 씨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 흉기를 당시에 썼다라는 사람은 갈매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김 씨의 주장, 물론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얼굴이 노출되어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아는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면 그 뒤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의 진술 부분에서 한 가지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위에서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목이라는 사람, 어떤 의뢰인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그 돈을 주고 이제 이런 일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였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물론 이게 살인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혼 좀 내줘라. 이게 죽이라는 의도가 아닐 수도 있죠. 느낌은 그래요. 절대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사건 이전이든 이후든 우리들만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이 변호사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춰 살아야 된다. 아예 뭐 암묵적으로 묻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비 3천만 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나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쳐라. 뭐 이런 얘기였겠죠. 도망을 안 쳤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갈매기도 도망을 안 쳤죠.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녀요. 그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 특수폭행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주시 연동에서 갈매기가 당시에 운영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투자금 관련된 걸로 동업자와 싸움이 있었던 900만 원인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 말의 앞뒤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김 씨가 무조건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 좀 거짓을 섞었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은 진실인 것 같아요. 진실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까지 말 못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겠죠. 혹은 그 사람이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진술을 뭐 리플레 증후군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재판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갔던 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누군가가 시켰다는 사실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알겠는데 손 좀 봐줘라, 혼 좀 내줘라라는 그 말이 단순하게 폭행을 가해라라는 의미, 위협을 가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너무 애매해요. 단순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하고 행동을 미행하고 왔었으니까. 그리고 제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죠. 정말 이게 잡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제주시에 있는 사람을 사실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서 의심이 되게 많이 가요. 분명히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진술들이 있어요. 뭐 저희가 첨부자료로도 이제 같이 넣었지만 이런 말을 해요. 몇 차례 계속 미행하다 기회를 엿봤는데 잘 안 됐고 골목 범행 당시에 완전히 깜깜했다. 마치 자기가 본 듯이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그 사건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갈매기 손 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 사망한 상황이라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디론가에 전화를 해서 동거인도 들었고 제3자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진술들을 합쳐보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걸 자기가 죽였다라는 말은 끝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의심이 되게 많이 가요. 이게 입장이 두 개가 바뀐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갈매기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이상함이죠. 그러니까 참 정리를 해보면 이상한 내용이에요. 자기한테 오더가 내려와서 가장 친한 친구 행동대원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자기 흉기를 들고 가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제주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매우 이상하죠. 1심 재판부의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이제 재판 끝나고 나갈 때 한번 불렀대요, 피고인. 법률적으로만 무죄인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정황상 의심이 가는 건 정말 많은데 그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완벽하게 깨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입증하기가 어렵죠. 너무 옛날 사건이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살인죄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조차도 없었을까? 그런 흉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위협한다라는 문제가, 그리고 이게 살인죄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그럼 역으로 이승용 변호사, 이런 얘기잖아요. 이승용 변호사가 너무 격하게 저항을 하다 칼에 찔렸다. 근데 나머지 복부의 상처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 부분을 그냥 돌아서게, 위협을 해서 잠깐 멈추게 했던 그냥 단순한 행동. 왜냐면 그 다음에 목적들이 있었을 거니까. 움직이면 안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근데 자상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가슴을 제외하고도 복부를 향해요, 2번이나. 그리고 자신의 몸을 향해서 이제 오니까 칼을 막기 위해 방어원들이 2개까지 확인이 되는데, 이건 분명 이쪽을 노린 거잖아요. 누가 봐도 치명상이에요. 치명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뭔가 위협만 하려고 했다? 저항을 해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도 굉장히 더 많은 보완 조사를 하고 이제 재판에 임하겠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더 현명한 판단을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